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6월 2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은 금요일, 그래서 특별 편성으로 준비했습니다. 특별 편성에 딱 어울리는 분인데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우상호입니다. 네, 저희 선거 전에 한번 모셨는데 네네. 또 이렇게 이제는 의원이 아니신 신분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 평민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시는데요. 네, 아주 편합니다. 뭐 네. 일단 국회의원 시절의 생활과 뭐가 달라냐, 제일 먼저 달라진 건 아침에 늦잠을 자도 상관이 없다. 아, 뭔가 들어오실 때도 홀가분해 보이시는 느낌이시더라고요. 왜냐면 국회의원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을 7시 반 조차 모임이 있어갖고 그럼 이제 저 일찍 일어나 6시 전날 한 12시 1시에 들어가도 6시쯤 일어나서 네. 이제 저 일찍 출근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눈이 한번 떠졌다가 아, 나 국회의원 아니지? 좀 더 자도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누워서 또 푹 자기도 하고 네. 편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여기는 제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만 버스하고 지하철. 아, 대중교통 네. 이용하세요? 네.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하지 않나요? 아니요. 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어떤 스타일이냐면 어떤 분들이 이제 딱 그래서 봤는데 그래서 딱 고개를 들어요. 그럼 이제 알아본 거죠. 그분은 다시 핸드폰을 쳐다봅니다. 아, 네.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휴대전화의 도파민을 못 이기신 건 네,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알아보는 눈치가 있는 분들이 한 양복을 입으면 갑자기 확 늘어나고 아, 그냥 편하게 입으신 편하게 분들? 옷을 입으면 잘 몰아보고 예. 그래서 그래서 약간 익명성 속에 숨는 재미 이게 평민으로서 느끼는 또 하나의 행복입니다. 아니, 네. 평민이라고 하면 보통 분들이 들으시기에 혹시 네. 안 좋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보통의 시민의 삶으로. 네, 예. 시민의 삶으로 네. 예. 같은 말 아닌가요? 아, 근데 어감이 조금. 그래요? 예, 예. 네. 예. 게다가 요새. 기득권층에서 예. 평민으로 이런 뜻인데 그러시군요. 네, 네, 예, 네. 예. 또 혹시나 하고 제가 또 네. 걱정이 돼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보통 시민의 삶으로 네, 돌아왔는데 그러시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게다가 요새 자기 직업을 소개하실 때 농부,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사장, 네. 그리고 정치평론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농부? 정치평론가로 온 거고요. 예, 훌륭하십니다. 얼굴이 좀 검해졌죠. 이거는 이제 포천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묘소, 그 문제의 묘소, 그 땅 거기서 농사. 올해는 좀 농사 잘 됐어요. 진짜 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10년 차, 10년 차죠. 제가 요즘 무슨 TV 보다가 귀촌 5년 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씩 웃어요. 5년 차가 무슨 농부라고. 저처럼 한 10년은 해야. 예. 그쯤 배추가 아주 토실토실 잘 연글고 있고 요즘은 이제 쌈채소를 한참 따먹고 있고 고추, 호박, 오이가 아주 갈 때마다 막 몇 개씩 열려서 기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또 삶을 연결고 네. 계시네요. 아주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네. 국회는 왜 진짜 안 그만뒀나? 네. 또 그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또 네. 이렇게 의미 있는 책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모셨는데요. 이 책 민주당 1999부터 2024. 네. 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저희가 네, 우상호 네. 전 의원님을 모셨는데 네. 정치평론가로서 또 겪어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풍성하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볼 때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표까지 두루 만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일해본 사람은 지금 우리 당에서는 사실은 저밖에 없다. 오. 그러니까 정치 경력이 오래된 사람 중에는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 중에는 박지원 예, 의원님이 의원님. 제일 오래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인영 의원과 제가 같이 영입됐으니까 정치 경력은 길지만 이인영 의원은 주로 지도부 중에는 김근태 형님만 모셨기 때문에 또 손학규 대표하고 저는 모든 대표의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당의 역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민주당의 당원이면 반드시 읽어야 필독서. 네. 또 민주당을 궁금해하시는 분의 필독서입니다. 네. 예, 이걸 보지 않고 민주당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책 읽으셨죠? 판매순위 쭉쭉 올라가고 네, 네,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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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뵈려고 또 열심히 예, 읽지 잘했습니다. 않습니까? 네, 여기 네.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예. 모범생이네. 예, 모범생이야.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책 순위가 쭉쭉 올라가고 있나요? 판매 아니 순위가? 쭉 올라갔다가 그 유시민 형님이 그 저 책을 한 권 내는 바람에 순위가 확 밀렸어요. 경쟁자이시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님 책이 지금 부동의 1위고. 예. 제가 그 가장 올라갔을 때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1위 하실 때 제가 4등까지 예. 정치 사회 그때 분야. 치열하게 체크하셨군요. 네, 그 보게 됩니다. 제가 어디 방송 나간 클릭 수는 안 보는데 예. 이 책은 보게 돼요. 궁금해. 그래서 내가 그 옛날에 김영하 작가 있잖아요. 김영하 작가가 자기 신간이 나오면
교보문고 가서 소설란을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 그 자기 책이 이렇게 다른 책에 덮여 있으면 슬쩍 그 책을 다른 사람 위에 올려놓고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또 자기 책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쳐다보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직접 서점을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순위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책을 보지 않고 제 책을 보지 않고 민주당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빨리 이야기하면 안 된다. 교보문고 가셔서 예. 아니면 알라딘에서 순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 22위까지 떨어졌어요. 오늘 또 이제 이 방송으로서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클릭 제가 이 해보시지 않을까. 방송의 영향력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엄청 재밌게 뽑아주셔야 됩니다. 조회수가 쫙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건 야사 중심으로 해야 되겠네. 그러면. 훌륭하십니다. 네. 정산 책에 다 쓰여 있으니까요. 예. 근데 책을 읽어주길 바라는 게 이제 민주당과 민주당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두 축을 담당하는 한 부분의 어떤 아주 중요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이 정당이 사실은 지금 보면 당원 수가 200만 명 이상 되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시민단체나 노조, 웬만한 노동단체도 몇십만 규모 이하의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가 200만 정도의 이 당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건 최대 대중단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대한민국 운명의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절반의 결정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을 이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당이 역대 민주당 중에 가장 전성기예요. 지금이 전성기다. 두 번의 과반수 의석을 경험을 했고 이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만 겨우 152석으로 한번 과반수를 돌파해봤지만 바로 정권 교체가 망해가지고. 아이고 망해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열린우리당 대변인을 계속했는데 열린우리당이 최하위를 찍을 때 지지율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몇 %예요? 8%였어요. 정당 지지율 8%예요? 네. 제가 역대급 아닌가요? 최하위요, 최악. 그때가 이제 호남 분들도 열린우리당을 싫어하고, 영남 분들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8%라는 거는 길거리에 가다가 만난 사람들의 90%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했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동네를 가면 우 의원 또 잘해, 큰일이야, 막. 그러니까 그 8%라는 거는 정말 제가 경험하면서 어떻게 저 정당 지지율이 8%밖에 안 나올까? 암담한 거죠. 네. 그런 경험도 했었던 당이고. 근데 지금은 엄청나죠. 170 그러니까 지금 171석에 범야권 다 합하면 지금 192석이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지금 3번 치렀지 않습니까? 그중에 2번이 다 과반수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 더불어민주당으로 했을 때도 1당이었어요. 123석.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치는 선거는 전부 다 1당이에요. 이건 전성기죠.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기들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또 많은 기자들이 읽기도 하고 그 책의 내용들이 풍부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책 나오자마자 또 이렇게 당원분들한테 왕수박이라는 말씀 들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출판 기념에서 제가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책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건가요? 아니요, 책 내용에 사실은 책은 최근에 당의 현안들이 떠오르기 전에 이미 1년간 써왔고 한 2개월 전쯤에 출판사로 원고를 넘겼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쟁점이 생길 줄은 몰랐죠. 그런데 제가 특히 많이 문제를 제기한 거는 국회의장 선거를 하는데 왜 당원들 투표를 참여하게 하느냐. 이건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뽑는데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사람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일종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직접 국회의장을 뽑는 후보 선거에 당원들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저는 원리에 안 맞다. 원내정당 그리고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뽑는데 당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저는 민주원리에 안 맞다. 그런 주장을 했다가 이제 욕을 많이 먹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겁니다만은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을 우리가 이미 2010년도에 사실은 합의된 거는 2001년도에 합의된 건데 당원 당규에 명시된 거는 2010년도 11년도에 명시했는데
이게 지금 예외 조항을 둬서 이번에 당권을 맡는 대권 후보는 다음 지방선거 공천까지 할 수 있게 열어놓는 것. 이거는 저는 상당한 후퇴로 보여져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지? 이 역사가 다 있는데. 네. 그래서 제 책에 그 역사가 왜 그런 걸 도입했는지를 써놨습니다만은 이건 후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운하다라는 연락을 문자로도 많이 받고 최근에 하신다고 했는데 예. 좀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 정당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는 다 그 나름대로의 원리와 원칙과 그 역사성을 가지고 형성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가치가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당은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든다는 것과 원내 정당이라는 가치가 부딪힐 때 어느 하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자꾸 생겨서는 안 돼요. 저는 그건 지도부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자는 가치도 좋은 가치고 원내 정당을 공고히 하자는 것도 좋은 가치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지도부들이 묘안을 내야지 어느 하나의 가치를 더 강하게 위하여 하는 다른 가치를 훼손하는 방식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권 대권 분리 문제도 그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가 당권을 잡아서 대선 경선의 공정성을 해칠까 봐 1년 전에 그만두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6개월 더 하게 하면 그럼 공정성이 더 훼손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건 나쁜 고민이 아니죠. 그러면 그것과 대권 당권 분리를 통한 대선 경선의 공정성을 지키는 문제를 같이 발전시켜야지 이 지방선거 공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선 후보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가치만 더 우선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지도부의 조정력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개의 가치가 있으면 해결 방식을 이런 거 아닙니까? 당권 대권 분리는 지키고 지방선거도 준비를 잘하려면 대권 후보가 당권을 맡았을 경우에는 3개월 일찍 사퇴하면 되죠. 오히려. 아, 그런 식의 조정안도 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더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찍 사퇴하면 대선 후보 대선 경선의 공정성도 지킬 수 있고 또 공교롭게 큰 전국 선거가 겹쳐 있으니 그 선거의 안정성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이 대표로 뽑힐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1년 전이 금거국조처럼 돼가지고 이거 그때 가서 비대위로 갈 수도 없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그 대권 후보가 더 지방선거 공천까지 행사하게 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가치를 놓치게 된다는 점에서 분란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는데 내용을 가지고 경계하라. 우상원 너 이제 그만 떠들어라. 뭐 입 좀 다물어라. 너 국회의원도 아니지 않냐. 이제 막 이런 이제 문자들이 들어오길래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방송에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했잖아요. 예. 참 이제 그럴 때 당원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도 이제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큰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당원들이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나 여러 가지 이 요청은 경청을 합니다. 네. 그건 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우리 당의 주인이니까요. 그러나 결정을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는 지도부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이게 중앙위원회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치열하게 토론하되 결정이 내려지면 설사 그 결정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승복한다.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배웠죠. 네. 저희 당인의 자세. 정치적 스승이니까. 네. 똑같은 이야기를 박지원 의원이 사실 저희 방송에서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스승이 같으니까. 네. 그렇네요. 네. 네. 그 어제 또 출판 기념회에 많은 분들이 찾으셨더라고요. 사실 현역 의원이 아니신 분의 출판 기념회 이렇게 라인업이 화려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저는 사실은 국회의원 시절에 출판 기념회를 그러니까 한 게 딱 한 번인데요. 지난 그러니까 20년간 그것도 처음에 내가 원회 시절 썼던 촌놈이라는 책을 약간 표지만 바꿔갖고 이름만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제목만 바꿔갖고서 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에 관한 책을 좀 처음 썼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닌 시절에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된 것이 오히려 저는 더 편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저와 인연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한 80명 90명 오셔갖고
또 이렇게 거의 의원총회 아닌가요? 8, 90명이면. 아마 좀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십시일반 다 보태주러 왔더라고. 네. 그래서 아니, 책을 재밌게들 보시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꼭 보겠다고. 네. 네. 특히 후배 정치인들은 처음 보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막 보면서 NHK가 하는 얘기도 있네. 뭐 그 뭐 얘기까지. 86학번 86세대 얘기도 있네. 그러면서 예, 예. 재밌게 보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탄핵 이제 대통령 탄핵 때 시절에 없었던 국회의원들 지금 대통령 탄핵은 지금 3선 이상 의원들만 경험이 있으니까 초대선 의원들이 되게 재밌게 읽었다. 또 네.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네. NHK 사건이 사실 보통은 또 우상 의원님 관련된 악플의 한 부분인데 먼저 언급을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책 말미에 이게 본인의 입장과 이야기가 쓰여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보시라 네, 네. 정도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의원식 국회의장이랑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많은 분들이 오셨던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어제 오셨던 분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국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우상호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탄핵 연대를 만들어서 123석인데도 200석을 만들어가지고는 그걸 뚫었다. 234표. 네. 예. 네. 이제 그런 지점에서 좀 그 어떤 팁? 비결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 거부권 정국을 대하는 민주당 혹은 국회의장한테도 큰 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저렇게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계속해서 거부권만 행사하는 방식으로 비타협적인 국정 운영을 해 나가면 사실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럴수록 대통령의 인기는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실 나라의 큰 어른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거의 대통령들이나 혹은 이제 여당의 이 태도들은 뭐냐면 어떻게든 야당을 구슬러서 야당이 원하는 것을 적당히 타협해서 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가져가는 그런 양보의 미학이 있었어요. 그걸 정무수석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틈만 나면 야당의 지도부를 만나서 설득하고 호소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야당을 호소하고 있는데 야당이 정말 따라오지 않습니다라는 직접적인 어떤 이 프로파간다도 했지요. 근데 지금의 여당과 대통령실을 보면 야당을 설득해서 국정 운영을 책임져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자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에게 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부탁을 위하여 당신들이 원하는 걸 뭘 해주겠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런 절충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지도부가 없어요. 무조건 거부예요. 무조건 거부다. 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단독 계속 여당과 대화하다가 할 수 없이 본회의를 지켜보 시켜서 결국은 본회의를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정국이 계속되는데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 용산에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지침을 줘야 돼요. 일부는 양보해도 좋으니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관철해 주세요. 그러면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야당 대표에게 자기 룸이 생기니까 절충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전혀 타협이 안 돼요. 제가 보면서 대통령이 지금 21%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요. 이건 일본 민주당 같으면 이거는 이제 의회 해산정할 정도의 지지율 아닙니까? 의회 해산이라는 게 뭐예요? 총리를 다시 뽑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여당이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진짜 내가 헛웃음을 친 게 뭐냐면 그 연금 개혁. 네.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떠든 거 아닙니까? 3대 개혁. 3대 개혁이라고. 예. 예.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사실 소득 대체율 우리는 50% 이하로 가는 거는 우리 당은 그런 양보가 좀 불가능한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44%까지 그게 뭔 소리냐면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돈을 깎아가면서까지 연금 개혁을 해주겠다고 우리가 양보를 했어요. 근데 그걸 걷어찼잖아요. 내용을 걷어찬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주장한 내용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내용을 못 걷어차고 다른 걸 같이 하자. 구조개혁을 같이 하자. 이제 구조개혁이라는 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거를 통합해서 이 연금이 고갈되는 걸 막아보자는 얘기인데 이건 굉장히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한 거거든요. 그 소득 대체율과 이 더 내고 더 받는 이 소득 대체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구조개혁을 2단계로 하면 되지. 우리는 이미 이걸 합의했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논의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안 했다고 그래서 이거 안 하겠다?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정치의 여당 모습 중에 가장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하자고 한 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안 하겠대. 그런 어이없는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여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부권 전국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저는 묘수는 없다. 예. 그러면 이 전국이 계속 반복되는 건가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시민들 너무 답답하실 것 네. 같은데요. 대통령 잘못법을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냐? 지금 탄핵할 수가 없어요. 8석의 국회의원들을 꼬셔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지금에 있는 이 국정 운영을 대단히 잘못하고 있지만 헌법과 법률을 심대하게 위배했다고 할 만한 사안을 지금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지금 사실 없어요. 건건이 몇 개는 좀 보이지만 그거 정도 다 모아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할 정도 수준의 그러한 반헌법적 행위 명백하게 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상병 특검에서 뭐가 밝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해야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죠. 의심은 가나 네. 지금 확정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탄핵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차라리 탄핵해달라 이렇게 하는 요청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탄핵의 내용 그다음에 탄핵할 수 있는 방법 소위 말하면 이제 여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올 수 있는 그 준비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는데 바로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할 국회의원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거부권 전국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될 텐데 대통령이 이러한 방법을 쓰지 않도록 야당과 협치라는 표현보다는 어떻든 타협하고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국정 운영의 기조를 좀 전환할 필요가 좀 있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영 안 바뀔 거라고 보세요? 대통령이 바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우상호 의원님 이 정도로 말이 이제 포즈가 길어지신 거 봐서는 정말 큰 고민을 그러니까 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을 아예 바꿔야지 대통령을 변신시키는 일은 어려울 것 같아. 네. 그게 더 빠를 것이다라는 식의 3년 남았는데 힘드네요, 저도. 네. 네. 그럼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뇌관은 좀 뭐라고 보세요? 사실 최상병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하면 결국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많은 국민 잘 보세요. 지난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세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이종섭 그 호주 대사 도피 사건. 결국은 뭐 임명도 못했죠. 두 번째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네, 명품백 그 뇌물이죠. 명품백 사건. 세 번째가 그 대파 논란. 그러니까 대파 논란은 이제 민생 관련된 거고요. 민생에서의 무능함을 보여준 거죠.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이거는 오만한 거죠. 막 밀어붙인 거예요. 이러고도 버틸 수 있다. 범죄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한다는 게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근데 이건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무능과 오만. 네. 예. 벌써 두 개고 너무 힘든 키워드인데.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예. 네. 김건희 여사는 그 자체가 키워드인가요? 이건 그냥 김건희죠, 뭐. 그냥, 그냥 무능, 김건희예요. 무능, 오만, 김건희 그냥 김건희라고 하면 돼요. 그럼 다 알아요, 국민들이. 예. 예.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 권익위의 결과 발표를 보고 나도 명품백 선물 받을 걸 그랬어. 공직자셨으니까. 네. 뭐 줄 사람도 없지만 그게 뭐냐면 많은 여성들 주부들이 허탈해하는 거죠. 아니 공직자의 아내가 명품백을 선물로 받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그 국가기관이 내릴 정도면 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 인도 간 거 밥을 얼마를 먹었니 안 먹었니는 또 그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현진 의원. 예. 배현진 의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은 걸 문제 있다고 말한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김정숙 여사 식사한 걸 가지고 6천만 원을 105만 원 쓴 걸 6천만 원 썼다고 부풀려서 거짓말했잖아요. 뭐 이게 못된 짓들을 하고 있다니까. 아직까지도 총선에서 심판받은 정당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도 고치는 게 없어요. 무능, 오만, 김건희 중에 하나도 고치는 게 하나도 없다. 안 고치잖아요. 제일 쉬운 게 김건희예요. 김건희 고치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제2부속실을 만들면 되거든. 근데 민정수석실은 신설해놓고 제2부속실은 안 만들어. 아직도 안 만들었네요. 민정수석실 안 만들어서 심판받았나요? 제2부속실 안 만들어서 심판받았잖아요. 만들라는 제2부속실은 안 만들고 민정수석실만 만들잖아요. 이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 서열 1위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권력 서열 1위요. 예, 김건희가 권력 서열 1위죠. 지금 부속실 하나 못 만들어 쩔쩔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산을 안 올려줘, 직접 개편을 하지 말래. 우리는 제2부속실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 만들자 그러면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왜 나의 자유를 구속하느냐? 예? 제2부속실 만들어주신 순간 7시 투역을 다 전체 일정에서 체크해갖고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지금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 최 목사님인가 뭔가를 나가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아크로비스타가 그때 사저이긴 했죠. 제2부속실이 예. 있었으면요. 예. 그거 다 옆에 가서 앉아 있어요. 감시하게 돼 있거든. 근데 그 영상에 보면 또 행정관분들과 경호원들이 있긴 있던데. 아니, 근데 그건 예. 일반적으로 있는 거죠. 예. 그러나 그거는 공식 일정이 아닌데 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대로 면담을 하려면 대통령실에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제2부속실에 딸려있는 적객실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안 바뀌고 있다. 네. 총선에서 심판받고도 뭐 3년 임기 채우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이 권력을 누리고 갈래. 이런 태도예요. 일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뭐 저런 식으로 나오면 할 수 없죠. 뭐 무슨 예. 갑자기 석유 나왔다고 무슨 설레발전 치고 그러면 안 돼. 매장 가능성.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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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제가 만난 최근에 민주당 의원도 그러시던데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커플링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요. 예. 이런 거예요. 정당의 지지율,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정말 변동이 없어요. 20년째. 그런가요? 예. 예. 다만 이분들이 창피하면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지지하는 분과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은 약 국민의힘은 35%, 민주당은 약 30%의 고정 지지층들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5% 져요. 근데 어떤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더 잘한다, 우리가 더 좋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국민의힘이 잘 못한다고 하는 분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늘 연동돼 오다가 총선 이후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일정하게 10% 정도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죠. 그러니까 집권당을 지지하는데 대통령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0% 넘어간다는 것은 지지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가 레임덕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다만 지금은 총선 직후라서 일정한 과도기를 지나고 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제가 조금 밑에 질문을 당겨서 여쭤보면 그 10%의 틈을 치고 들어가는 게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닌가라는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권 주자로서 본인이 이제 마이웨이 하겠다라고 보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 여전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부하 직원으로서의 한동훈일 거라고 보시나요? 총선을 경과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식으로 당 대표가 된다면 일정한 정도의 거리는 둘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당 대표를 맡겠다고 하는 것은 다음 대권 도전 의지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를 맡으러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다음에 당 대통령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보여서는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거 검찰에서 한솥밥 먹은 지가 오래된 동료 관계에 특히 수많은 선후배 관계인데 너무 야박하게 차별화는 안 하겠지만 차별화로 비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건 이번에 누가 당대표가 돼도 마찬가지다. 어대한은 아닐 것이라고 보세요?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닙니다. 근데 80대 20이니까 민심 20%로서 한번 가늠해 보시자면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제일 유리하겠죠. 한동훈 위원장이 근데 제일 유리하다. 예. 자, 제가 국민의힘을 보면서 이런 거예요. 이준석을 만들었던 국민의힘은 위대했다. 어떻게 그런 젊은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 수 있다. 그건 절박했던 거죠. 원외의 30대 대표를 그러니까 만들었다. 그런 절박함이 있을 때 집권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의지하고 가는 것은 지금 절박하지만 이 사람밖에 없다고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을 선택했던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이 한동훈 위원장을 선택하는 것은 퇴행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새로운 명예로운 자리고 새로운 어떤 기회의
자리일지 모르지만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평가받았다. 아, 이미 평가받았다. 평가받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 이번에 한동훈 이름으로 치른 선거 아닙니까? 윤석열 이름으로 치렀습니까? 근데 졌잖아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도 정책 능력을 평가받은 건데 그런 그런 사람에게 의지해서 그래도 이 사람밖에 없다. 당대표 할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이 퇴행을 극복을 못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썩은 동아줄에 매달리는 형국이라고 할까? 이미 평가받았는데 그래서 대패했는데 그 대패한 장군을 다시 대장군으로 임명한다? 제정신입니까? 근데 전지적 민주당 시점에서 보면 저희 박지원 의원은 왔다 가시면서 한나땡이라고 하셨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땡큐다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보세요? 제가 그런 취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한동훈 대표가 오면 좋겠다. 아니 좋겠다보다는 예, 예. 전혀 부담 없다. 부담 없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하는 걸 봤더니 욕하는 거 말고 새로운 걸 보여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 양반이 처음에 한 얘기가 보세요. 민주당의 586을 심판해야 된다. 운동권 심판론. 아니 무슨 총선이 야당에 있는 특정 세력을 심판하는 게 선거의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정치적 판단 능력에서 내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바로 또 2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 그래서 내가 아니 집권당의 저 대표라는 자가 앞으로 어떤 일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표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당 대표들을 심판하는 게 이번 선거다. 어느 국민이 그 얘기를 듣고서 코웃음 안 쳤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코웃음 치는 얘기를 하는 게 여당 대표면 그게 선거를 이끄는 사람이라면 그거 하나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양반이 지금 새로 당대표가 돼가지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야당 때리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냐고죠. 저 양반에게 어떤 식견이 있거나 민생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한동훈 위원장. 저 물가 어떻게 잡아야 돼? 대파. 방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범죄자만 잡았지 물가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만 때려잡을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가를 잡을 수가 없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그분에게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땡큐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야당의 대표가 누가 되면 땡큐다 이런 말은 약간 좀 여당의 대표. 야당의 지금 대표. 거기 여당입니다.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썩 좋은 표현은 아니죠. 네. 땡큐 이런 말은. 근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분이 제일 부담 없는 상대이긴 하다. 그럼 누가 제일 부담이 있나요?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실 뭐 잘 눈에 띄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래도 대중적 이미지에서는 나경원 의원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더 한동훈 위원장보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을 아주 비하하고 우습게 보는 분들도 꽤 있지만 보수 지지층 중에서는 그래도 나경원, 오세훈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중도 확장이 가능한 사람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은 중도 확장이 불가능한 걸로 이번에 판정이 된 겁니다. 네. 그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일요일에 출마 선언 한다던데 어떤 메시지를 좀 들고 나오면 효과적일 거라고 보세요? 정치 평론가로서 한번. 그런 조언을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민주당을 위해서만 조언을 하실 예정이신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래도 아까 좀 조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바뀌어야 된다. 뭐 하지만 안 이 바뀔 방송을 것이다. 볼 리가 없으니까. 저희가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좀 윤석열 대통령이 예. 본다면 예. 변화가 가능할 텐데. 네. 시사인 유튜브를 보면 대통령이 변할 수 있다. 네. 예, 아주 그렇죠. 좋은 팁이시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 저희가 좀 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 민주당 지지율도 답보 상태라고 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네. 좀 그 원인을 물어보세요. 평상시에는 원래 네. 이 정도 지지율 나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럼 언제 선거 때 올라가요. 선거 때 올라. 네, 선거. 지금은 괜찮다. 네, 네.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는 우리 당 지지율이 8%일 때도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매일매일 입장을 발표할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 쓰는 기자들한테 술을 사주면서 조금만 좋게 써주면 안 되냐. 야, 2%만 올려보자. 막 이제 애원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 생각하면 지금 민주당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잘해야죠. 예. 어떻게 하면 좀 잘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항상 낸 캐치프레이즈가 제가 낸 그 비대위원장 때 냈던 보고서, 새로 고침위원회 거기서 낸 보고서에 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를 분석해 놨어요. 제 인터뷰 그때 했습니다. 네, 그래야 확신이 되니까. 첫 번째가요.
위선적이래요. 민주당 위선적이다. 네, 내로남불. 두 번째가 무능해 보인다. 부동산 못 잡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이 내로남불이라는 게 뭐냐면 잘난 체예요. 남의 것은 막 지적하면서 내 것은 괜찮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위선적인 건데 그러면 그걸 죽이려면 잘난 체를 하면 안 돼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서 더 달라지겠다. 이런 결심을 매일매일 해줘야 저거 싸가지가 있네. 근데 이게 말이에요. 이런 건데 이걸 왜 그렇게 못하냐 말이야. 이러고 있으면 너나 잘해.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싸가지 없어 보이면 안 돼요. 우리 민주당은 되게 싸가지 없어 보이는 의원들이 꽤 있어요. 과거부터. 그러니까 그게 우리 당 이미지를 많이 망친 거예요. 거기서 내로남불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기사회생했습니다만 조국 전 수석에게 보여줬던 그 국민들의 판단 중에는 아니 저 사람은 되게 멋있는 지식인이고 이 세상에 굉장히 고귀한 얘기를 많이 하더니 결국 저 사람도 자기 아이를 위해서는 평범한 아버지일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고 하든 아니면 뭐 이해한다고 하든 보이는 모습과 다른 어떤 행동 거직을 갖고 있다면 그럼 뭐냐면 더 훌륭해지든가 더 훌륭해지기 어려우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안 하면 돼요. 솔직히 인정되잖아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게 어려워요? 저는 진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왜 웃어? 왜? 뭘 인정 지금 당장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잘 지켜야 돼. 예. 그러니까 당이 바뀌려면 일단 당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성원들이 건방져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의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민생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서 성과를 내면 유능해 보이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청년들이 주택 어려워. 일자리가 없어. 이런 거를 하나라도 좀 전 국회의원이 달라붙어서 고민하고 뭐 제도를 만들어 보고 예산도 좀 하고 그러면서 뭐가 나아지면 그래도 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네. 성과가 아주 크지 않아도 나의 삶의 공공함을 이해하고 나를 도우려고 하는구나라고만 느껴도 고마워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유능한 민생정당입니다. 그게 민정이 가야 할 길이고요. 네. 맨날 무슨 누구 때려잡고 뭐 이런 것만은 개혁은 한 트랙은 민생. 개혁과 민생의 두 트랙으로 가야만 민주당이 사랑받습니다. 제가 탄핵할 때요. 탄핵만 한 게 아니잖아요. 악성 가계부채를 덜어지는 일. 국회의원들 월급 모아서. 몇천 명의 나중에 한 3만 명까지 혜택을 드렸는데 그 악성 부채 이 추심에 시달리는 분들 500만 원, 1000만 원 빌렸다가 못 갚고 신용 불량자 된 분들 한 3만 명 정도를 구제해 드렸거든요. 3만 명의 인생을 바꿔준 거죠. 그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우상호 대표 고맙다. 나는 밤에 전화만 해도 벌떡벌떡 추심하는 깡패들이 전화 온 줄 알고 막 겁나고 그랬는데 예.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됐다.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는 몇 번 자살할 결심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해방시켜 드렸잖아요. 인원이 3만 명밖에 안 되지만. 정치가 실제 사람의 삶을 바꿨는데요. 그렇죠. 3만 명밖에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쌓아놓으면 예. 그다음에 이제 상지대학 가갖고 상지대학에 농성하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들 이 문제를 해결해 드렸잖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오래된 어려움들을 하나씩 해결해 놓으니까 저 사람을 찾아가면 뭐가 일이 되네 라는 그런 기대도 생기고 네. 또 사람들이 어려움을 고쳐주는구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잘하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 민생과 개혁의 두 근데 자리를 박찬대 잡았던. 원내대표가 예. 굉장히 그런 머리가 밝거든요. 잘할 거예요. 어제 안 그래도 관련해가지고 좀 코멘트와 조언을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 나도 모르게 엉뚱한 소리 할 뻔했어요. 어떤 이야기요? 아니 하면 안 되죠.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아니. 잘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건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할 뻔했어. 하면 안 되거든. 아. 바로 문자 들어옵니다. 왕수박 입 닫아라. 이렇게. 아이고. 예, 이 책에 보면 잘하고 또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예. 그 대표로서 그러니까 겪었던 대표들에 대한 리더십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네. 아니 근데 사실 정세균, 이해찬, 손학규 이런 분들이 계신데 가장 궁금한 최근의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가지고. 왜냐면 내가 궁금했어요. 대변인으로 모신 분이 모시지 않은 분들은 평가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문희상 의장님이나
그리고 이제 대통령 했던 분들은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의 문재인은 내가 그때 공보단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제가 평가해 드릴 수 있지만 이 대통령 한나라의 대통령 하신 분을 제가 감히 평가하기 없다. 그래서 내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하신 이재명 이분 또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대표이기 때문에 전 대표들만 평가를 좀 해놨죠. 네.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찾아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있어가지고 정치 고관자들이 보기에 또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꽤 네,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김종인 위원장님 뭐 점심 같이 먹었는데 책 드리고 그랬더니 어쨌든 어떻게 한 5, 6년 연락을 안 하나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 저쪽 땅을 넘어가신 순간 연락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은 편안하시니까 좀 뵙거든요.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비대위원장 하셔가지고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어떤 걸 배우셨어요? 배울 게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경륜이랑이 뭐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이분은 쉬지 않고 공부를 해고요. 쉬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요. 진영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 쪽도 굉장히 친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경청해요. 그리고 이런 건 이런 측면이 있구나라고 그분들을 경청한다면 거기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쭉 자기 거로 만드는. 그래서 그분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얻는 게 많아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그때 비대위원장 그만뒀을 때거든요. 그때 저는 당연히 힐러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미국 출장을 갔다 와 보니까 미국에 있는 대사관 직원이랑 언론인들이 다 힐러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다. 트럼프가 된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걸 맞췄어요? 예, 맞췄어요. 와. 그래서 나중에 그 트럼프가 되고 나서 제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혹시 미국 조야에 인맥이 있냐 했더니 트럼프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다. 그래서 미국 출장을 갔다 오시죠. 만나서 트럼프 내각을 구성할 때 대한민국의 운명과 관련된 조언을 좀 하고 오셔라. 했더니 그럴까? 근데 진짜 가셨어요. 자비로. 그리고 들어오셔서 제가 이렇게 쭉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큰일 났다. 트럼프의 동아시아 담당 외교 라인에 대한민국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 일본 전문가와 중국 전문가는 들어가 있는데 대한민국 전문가가 없다.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한민국 전문가를 꼭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근데 나중에 그거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랬는데도 나중에 김정은하고 막 단판도 잘 짓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깨졌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한국에 그 다음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보도가 됐었어요. 와서 대통령을 만나고 당시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갔나요? 네. 그랬는데 김종인 박사를 먼저 만났어요. 근데 저분이구나. 근데 딱 이번에 이제 만나서 물어봤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종인의 예측? 네. 예, 단독 공개입니다. 네. 누가 될지 모른다. 지난번은 예. 그게 보였는데 지금은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 정도로 초접전이라는. 그러니까 트럼프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지난번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이 또 트럼프를 찍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건 미국인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판세를 알 수가 없다. 그럼 꼭 바이든한테 나쁜 상황도 아니라는 이야기로 그런데 바이든이 네. 물가를 못 잡아서 미국의 선거에서는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물가를 못 잡아서 불리하고 트럼프는 이런 불리한 점이 있고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는 트럼프가 100% 된다고 하셨잖아요 했더니 그때는 명백히 보였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결과를 마지막까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겪었던 또 정치인들의 어떤 장점을 이야기하시다가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 이야기에서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표로서 현직에 있기 때문에 이제 책에 기술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지만 지금 이제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로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모로 호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여의도 대통령이다라는 식의 프레임으로서 공격도 하고 있는데 왜 공격을 합니까? 예, 그게 독주 체제를 보여서 피로를 만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날 이렇게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자리를 완전히 잡을 수 있게 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결파 의원들이에요. 가결파 의원들이 그때 체포동의안 가결을 시키는 바람에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자기들은 다 날아가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훨씬 강해졌죠. 모든 당원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그때
쓸데없이 가결을 해가지고 자기들도 죽으면서 이재명 대표, 자기들은 이재명 대표를 약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가장 강하게 만들었죠. 예. 근데 그 사람들한테 놀렸어요. 이게 너희들이 원하는 결과였냐? 바보같이 가결해가지고 꼴 좋다 내가 이제 막. 그러니까 제가 다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돼요. 근데 그때 내가 경고했어요 사전에 사실은. 그 가결파 의원들 모임에서 나를 초대해서 한번 가서 내가 그랬어요. 니네 이번에 가결시키면 니 다 죽는다. 개딸들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 당원이 자기 당 대표를 검찰에 넘겨주는 사람을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냐. 니네가 비주류를 할 거면 그냥 비주류를 해라. 그냥 대표를 어떻게 검찰에 손에 넘기냐. 정치검찰 저 개혁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응? 근데 그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근데 뭐 내 이상하게 내가 시킨 대로 안 해 진짜 우리 당원들은 보면 이상하게. 근데 그랬더니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오늘날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뭘 더 장악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지들이 알아서 죽어가고 그래서 지들이 알아서 다 된 거 아니에요. 참 김종민 의원 된 거 보면 희한하죠. 아, 개 하나 살아나고 다 죽었어. 근데 보면 본인이 스스로 가결했다고 밝힌 적은 없지 않으십니까? 아니, 공개적으로. 그 모임이 있었어요. 김종민 의원이 내가 가서 다 내가 야 하면 안 돼 내가 막 그랬는데 어쨌든 이 이재명 대표의 권한이 강화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당원과 의원들이 저절로 그 사람을 둘러싸서 지켜줘서 강해진 것이지 이 양반이 당원 당규를 바꾼 게 없어요. 딱 하나 바꾼 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번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죠. 그래서 아니 지금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고 가장 강력한 역대 가장 대표 중에 가장 힘이 센데 뭐 때문에 이런 제도를 손을 보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은 좀 눈에 약간 이제 걸리지만 그러나 지금 뭐 특별히 나쁜 짓을 하거나 뭐 누구를 제거하거나 제거한 사람도 있긴 있네.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뭐 심하게는 안 했잖아요. 심하게. 예를 들어 여러분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때 4명을 잘랐잖아요. 4명 더 잘랐지. 이미경, 이해찬, 네. 유인태, 정청래. 네? 2016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때 김종인이 사람을 많이 잘라서 뭐 문제다 이런 사람 이런 비판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았잖아요. 그때 이해찬 이제 전 대표가 잘렸던 게 가장 큰 컸죠. 예. 근데 그러나 저는 이미경, 유인태 두 분도 워낙 존경했기 때문에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두 분은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하고 예. 정청래 의원은 그때 좀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조금 구설수가 있었잖아요. 징계도 받고 그러니까 약간의 빌미를 제공한 건 사실이지만 이해찬, 이미경, 유인태 이분들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 그냥 친문이라고 자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이미지가 좋아진다고? 근데 이해찬 선배는 세종시에서 살아오셨죠. 근데 이번에 보면 이재명 대표의 권한이 이정무 대표의 소위 말하면 뭐랄까요? 그건 리더십이 확고해진 거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늘어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원내대표, 국회의원 의장 선거를 보더라도 압도적 다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투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뭐 아주 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근데 나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강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네. 이렇게 환경을 만들었다. 저는 그래서 네. 독주다 하는 거는 이런 거죠. 독주를 혼자 하고 싶어서 하나요? 덤비는 놈이 없잖아요. 덤비는 놈이. 예를 들면 좀 이번 전당대회 준비하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 네? 나와야 되잖아. 예. 근데 그게 이재명 대표 흔들 정도의 유력 있는 사람이 나와줘야지. 적수가 없으면 독주가 되는 것이지. 뭐 특별히 뭐 그렇다고 이 사람이 적수를 다 제거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대표가 좀 사람을 차기 주자를 같이 키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자기도 안 크고 있는데 무슨 남을 키워요. 자기도 대통령이 아직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다 비판이에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아니 그럼 네. 내가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국회의원을 하면서 네? 나하고 경쟁할 국회의원을 키워야 된다. 후보를. 말이 됩니까 그게? 현실 정치인에서 맞지 않는 이야기를 전혀 안 맞는 한다라는 소리죠. 말씀이시네요. 예. 자기는 자기만 잘 되고 싶지. 그러나 당원 당규 안에서 그 정치의 큰 도덕 틀 안에서 나쁜 짓 안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네. 예. 그럼 이제 우상호 의원님은 원외로 나오셨으니까 22대 국회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루키가 있다면요. 좀 이 사람은 잘 클 것 같다. 좀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사람 눈여겨봐라. 라는 게 있다면요. 저는 제가 좀 눈여겨본다고 좀 기대하는 기대주가 이제 김남근. 김남근 참여연대 의원이죠. 네, 이제. 거기 예. 참여연대 시절에 워낙 입법 관련해서 국회도 많이 들어오고 그때 대화를 많이 했고요.
같이 촛불 집회도 같이 많이 싸워도 봤고 보면 굉장히 훌륭해요. 자세도 훌륭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시민단체 출신들이 확실히 좀 능력들이 좀 있어요. 입법 능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김남근 의원의 활약상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아닌 데서도 한 명 꼽아주시자면요. 없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이 단호하십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 다른 당은 관심이 없어요. 다 오로지 민주당. 네, 네, 네. 1999 우리 당 의원들 칭찬하기도 바빠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책에서 보면 조정자로 본인을 좀 설정하셨었는데 네. 또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이제 조정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는 본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 잘 아시겠지만 저는 20대 중반에 연세대 총학생회장 하면서 6월 항쟁을 이제 주도했다 그러면 주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목숨 걸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도 대장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출판기념에서 얘기했지만 모두가 다 대장을 하려고 하면 그 당은 깨져요. 386이 586이 결국 나중에 모임이 깨진 이유는 전부 대장하려고 그랬었어요. 다 학생장 출신들이니까 다 리더야. 그렇네요. 다 어디서 회장하시던 분들 모여가지고. 잘 안 뭉쳐져. 예. 네. 내가 움직여야 뭉쳐졌어요. 네. 잘난 척하네 또 내가. 이러면 안 돼. 조정자, 이러면. 그러니까 우상호. 뭐냐면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어쩔 수 없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나는 이 역할을 내가 자임하겠다. 그래서 중재하고 조정하고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서 같이 이되게 만들고 대장은 다른 사람 시키고 그런 일들을 주로 해왔죠. 저도 뭐 대장 안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도 원내대표 할 만 했잖아요. 비대위원장도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에서 탄핵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그 이상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제가 그래서 그만뒀어요. 네.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더 이상 더 큰 일을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후배들에게 넘겨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국회의원 5선 하면 계속 그냥 밥그릇이나 축내하고 있을 것 같더라고. 이러면 안 되겠다. 서대문구 유권자들이 보더라도 조금 젊고 활동적인 사람이 국민들을 찾아가게 해야지 제가 발이 이렇게 더뎌져요. 누가 보자 그러면 자꾸 미뤄. 그래서 이건 국회의원으로 자세가 아니다. 선수는 올라가서 지역 유권자들은 저를 자랑스러워 하시지만 실제 정치적으로 서비스인데 내가 서비스 정신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스스로 세대 교체하시겠다. 네네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신 했는데 거잖아요. 네. 지금도 조정자 역할, 중재자 역할을 오히려 걱정해요. 우리 당에 중재자, 조정자 역할 할 사람이 거의 안 보여서. 그리고 과거에는요 중진들이라고 그러면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모셨던 선배들 중에 이제 문희상, 정세균, 그다음에 유인태, 원혜영, 이미경 뭐 이런 이제 중진들이요. 당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당 대표와 무관하게 모여요. 걱정을 같이 나누어. 그다음에 우리가 할 역할은 무엇인가 논의하고 그리고 움직이셔요. 그리고 우상호 선생을 불러. 우리가 이런 여기는 뭐하는데 자네의 생각은 어떤가. 좋습니다. 자네가 가서 문재인 대표에게 우리의 의견을 좀 전달 좀 해주게. 그럼 제가 침부름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느낀 게 당에 저런 어른들이 쭉 계시면서 이 당이 가야 할 방향들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우리 당은 든든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든든한 중진들이 별로 잘 모이질 않아요. 그것도 좀 아쉬워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우상호가 빠져서? 아니 뭐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예. 그러나 꼭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상하게 지금 중진들 문화가 좀 독립적이지가 않고 어느 쪽에 서 있어요 이렇게. 개파화되어 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친명 아니면 예. 친문 예. 뭐 이런 식이니까 예. 조금 중립지대에 있는 중진이 너무 적다. 네. 네. 안 그래도 어제 개파 관련돼 있는 비판적인 말씀도 하셨던 게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파는 의미가 있지만 개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럼요. 개파가 많이 있으면 당이 개파인데요. 근데 뭐가 차이죠? 보통 사람들도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파는 예. 이념과 노선으로 뭉쳐진 게 아니라 특정한 형님 한 분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대통령 만들겠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정동영계, 뭐 정세균계, 손학규계 이런 게 한테 있었잖아요. 또 친문 보세요. 사람 이름으로 개파가 구성되잖아요. 사람 이름.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을 내가 대통령이 되게 하여 관리하는 개파의 수장. 근데 내가 보면 그 개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진보고 어떤 사람은 보수야. 생각이 달라.
어떻게 생각이 다른 사람이 같은 모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이 다른데. 근데 그거는 그 형님과의 인간관계. 나랑 대학이 같으니까. 내가 저 형님을 꼭 대통령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평소에 자기 대장이 대통령 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과 그 그룹들을 노려보고 정보를 탐문하고 그거를 전달하고 거기를 어떻게 약화시키고 거기를 어떻게 싸울 건가를 계획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약해지죠. 왜냐하면 싸움들을 준비하니까. 왜냐하면 거기를 이겨야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파는 전부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더 좋은 미래. 그건 정파예요. 의견 그룹. 여기는 대통령 후보가 없어요. 특정한 한 사람의 형님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회장은 계속 바뀌어 1년마다. 그러니까 이런 모임은 정파예요. 회장이 계속 바뀌는 거. 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는 뭐 공부 같이 하고 어떤 특히 여기는 무슨 법안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응? 뭐 무슨 상속세 뭐 법을 폐지한다. 지난번 종부세 뭐 고민정 의원하고 박찬대 대표가 그 종부세 뭐 1인 1가구 종부세 폐지한다 그럴 때 전미래가 성명서 낼 뻔했어요. 그런 걸 하는 조직은 정파예요. 근데 개파는 법안을 뭘 하든 정책을 뭘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형님만 다음 대통령 되면 돼. 그래서 다음 선거 때 이 개파를 늙혀야 돼. 그래서 우리 개파원들이 공천받아야 돼. 예를 들면 이런 활동들을 해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친문이라는 개파가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셨을 때 대통령 될 때 이 어른은 국회의원들 개파적으로 묶이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특이한 분이에요. 저기 세력이 넓어지면 좋잖아. 근데 한 번도 친문이라고 불려지는 국회의원 전체를 불러서 모임을 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일부 자기랑 친한 사람들을 불러서 식사하고 그런 적은 있어도 친문으로 불려지는 의원들 전화를 밥 먹을만 하잖아요. 한 번. 나 도와서 고맙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세력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를. 그래서 친문이라는 개파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만들어진 모임인데 문재인이 만든 게 아니고 전해철 홍영표 이런 의원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끼리. 네트워크 형식으로. 그러니까 나가 보면서 신기하더라고. 어떤 비교하자면 이제 이런 개파 중에서도 문재인 개파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지 않은 이상한 다른 건 다 손학규 대표가 개파를 만들었고 정세균 대표가 개파를 만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모임을. 네네. 그렇습니다. 예. 길게 설명했네. 아니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가 정치평론가 우상호님과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시간이 거의 경과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끝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상호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은 졸업했다. 이게 네. 이제 마지막 세레모니 보좌진과 함께 하셨던 세레모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국회의원은 졸업했지만 정치인 우상호는 졸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한 1년은 좀 쉬면서 이한열 기념사업회 제가 이사장을 맡았거든요. 재정이 매우 안 좋아져서 그래서 이 재정을 좀 확보하는 일 그거를 먼저 좀 한 6개월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민주당 내의 진보 그룹 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거기가 이제 다시 같이 공부를 해서 이 새로운 진보 담론. 그러니까 지금 진보 담론들은 되게 12년 된 겁니다. 2012년도에 당원 당규에 무상급식 이야기하고 나올 네네, 때인가요? 그 책에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지금 거기가 제가 3대 이 강령 중에 3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가령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노동 존중 사회. 그게 2012년 당을 좀 진보화하면서 그때 많은 국민들에게 무상급식 투쟁 때문에 그게 더 자신감 얻게 된 거죠. 처음에 무상급식 투쟁은 굉장히 우리 국회의원들이 피했어요. 이거는 빨갱이를 무상급식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건 빨갱이로 몰린다. 이게 뭐 북한 연상시키는 거 아니냐 이래서 되게 두려워했는데 경기도 의회 의원들과 서울시 의원들이 열심히 싸운 거예요. 시장 도지사하고.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이 됐고 그걸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의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승리했어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진보적인 강령들을 구체화했는데 앞으로 그 12년 된 담론 중에 정비할 것들이 좀 보여요. 그런 것들을 재정비해서 대선 때에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연구하는 일 또 한 6개월 더. 그래서 1년치 제 활동 계획이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광역단체장을 나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1년쯤 후에 그때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미정입니다. 저 아직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제 중간 중간에 저희 이제 뉴스에 나오셔가지고 정치 평론도 해주시면서 어떤 세상 돌아가는 관점과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가끔 나오겠습니다. 예, 근데 뭐 이제 의원님. 점점 아는 내용들이 뭐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쌓여있는 역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보시라라는 말씀으로 그럼 좀 마무리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뭐 꼭 책을 팔아야 될 여서가 아니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게 우리 참모들은 우상호가 살아온 길을 써서 우상호를 좀 홍보하자. 그렇게 해야 자기들도 재밌다. 근데 제가 고민하다가 그건 내가 쓸 책이 아닌 것 같다. 나는 민주당의 역사를 잘 정리해서 후배 정치인과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쓰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쓴 거죠. 제 얘기가 간간히 들어가는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최근 25년 역사를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거기서 교훈을 좀 찾고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가 그 역사 속에서 해석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이 민주당 1999-2024네요. 우상호 1999-2024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이 책에 보면 마지막에 이 책은 나의 이야기인 동시에 21세기 민주당의 역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99년부터 2000년 밀레니엄 시대에 바뀔 때 정치를 했으니까 21세기의 첫 시작을 정치로 시작했고 그게 25년이면 사반세기 아닙니까? 21세기 사반세기를 좀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되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라는 생각이 교수님 듭니다. 정치학과에서도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네, 역사와 정치를 웃지 근데 깨알 같은 홍보에 아마 저희 제작진들이 감동을 감탄해서 그럴 것 거죠. 같습니다. 네. 정치와 역사의 어떤 기록으로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상호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6월 21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광고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업체는 여러 채널에서 오랫동안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니까요. 더 믿음이 간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박지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